김대건 신부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어, 청년?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이 떠오릅니다. 평등 사상이요. 성인 김대건 신부님의 삶은 고행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 잊고 지냈던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진을 대표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우리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무심 잊고 지냈던 적이 더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1846년 9월 16일 한강편 세남터 영장이 이슬로 쓰러져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25년의 생애 중 10년간의 고행은 그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예,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제이신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지이자 생가가 복원되어 있고 국가사적 제529호로 지정된 솔매성지라는 곳이에요. 솔매라는 뜻은 이제 소나무가 우거진 자그마한 언덕이라는 뜻으로 지금 보이겠지만 성지 전체를 소나무가 다 뒤덮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생가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 탄생지 또 예전 생가의 발굴을 통해서 그 자리를 어느 정도 찾고 실제로 2004년에 이렇게 그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해서 복원한 곳입니다. 솔매성지는 또 2014년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또 방문하신 곳인데요. 제6회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가 이곳 솔매성지에서 개최가 되었고 아시아 가톨릭 청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그 자리를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방문객들이 또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특히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 솔매성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면천 솔매마을의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아버지 김재중과 어머니 고우르술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증조부 김진우가 10년 동안의 옥고 끝에 1814년 76세의 나이로 서산임이 감옥에서 순교하고 그의 부친인 김재준도 1839년 기해박해 때 한양 서소문박 형장에서 순교합니다. 가족들의 굳건한 신앙심은 김대건 신부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진, 서산, 아산, 예산, 홍성을 아우르는 내포지역은 삽교천 수기로 인해 문화적 개방성이 강했고 지배층의 통제가 다소 약화된 곳이어서 천주교의 전파가 빨랐습니다. 특히 1784년 한국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내포의 사도라 불리는 이존창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국천주교의 산실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김대건 신부님의 집안은 처음에 어떻게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김대건 신부님네 집안이 이쪽 면천 고을에 살면서 이곳 솔매성지 생가 주변에서 살고 계시다가 김대건 신부님의 큰 할아버지였던 김종현이 먼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돼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그 형제들, 사형제가 있었는데 김종현, 김택현, 김종한, 김희연 이 사형제가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그의 아버지였던 김진후에게 비호에게 가장 큰 어르신이 했던 아버지에게 세례를 또 천주교 신앙을 알려주고 세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이쪽에 내포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존창 루도비코가 굉장히 큰 선교 활동을 했었고 거기에 이존창의 딸과 김대건 신부님의 할아버지 김택현과 결혼하면서 좀 더 천주교 신앙이 깊어지고 가장 큰 어른이었던 김진우 비호가 순교를 먼저 하시면서
해미에서 옥사를 하시면서 이쪽 집안은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계속 이어나가고 그 끝으로 이제 김대건 신부님까지 계속 이어나가게 되겠네.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곳으로서 여기는 김대건 신부님 살기 전 4대에 걸친 천주교가 이제 정착됐던 곳입니다. 청년 김대건에게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시대는 새로운 삶의 끝없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파리 외방전교회가 선교지의 자립과 현지인 성직자 양성을 위해 모방신부를 조선에 파견합니다. 모방신부는 1836년 7월 골매마실 김대건의 집안을 방문해 그를 신학생으로 선발하고 이미 선발한 최양업, 최방재와 함께 신학과 라틴어를 가르칩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3일 한양을 출발한 김대건 일행은 12월 28일 중국 책문을 거쳐 이듬해 6월 7일 드디어 마카오로 도착하고 이들은 곧장 파리 외방전교회로 가서 사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그 당시에 마카오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 마카오는 어떤 곳이었나요? 네, 마카오는 서양 세력들이 최초로 동양에 진출한 곳 중 하나였는데요. 1537년부터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고, 근대 이런 서양 건축물들이 늘어나면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곳입니다. 특히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동양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마카오를 반드시 거쳐야 했는데요. 파리 예방전교회에서도 마카오에 극동 대표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김대건 신부님의 스승이었던 이부아 신부와 르그레주아 신부도 머물러 계셨고, 조선인 최초의 3명의 신학생,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3명의 신학생이 조선 최초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이 김대건 신부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남경조학과 관련된 일화도 있다고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김대건 신부님이 그때 하셨던 19세기 중역은 서양 세력들이 동양에 주도했던 즉 서세 동점의 변혁기이자 혼란기였거든요. 특히 아시아의 최강국이었던 청나라의 몰락은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경조약은 1842년 영국과 청나라의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인데 청나라에게 매우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이 남경조약의 통역관으로 참석을 하셨는데요. 세계사의 아주 혼돈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이제 김대건 신부님께서 존재하셨던 거죠. 김대건 신부는 1842년 겨울부터 몇 차례 꿈에 그리던 조선에 입국하여 조선의 사정을 살폈지만 역시 조선은 천주교 박해로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중국 장춘의 소팔가자로 돌아온 김대건은 1844년 12월 부죄품을 받게 됩니다. 1845년 8월에는 상하이 포동지구 김강성당에서 4명의 선교사와 중국 신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페레올 주교로부터 사제품을 받으며 한국인 최초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그럼 어떻게 사제 스품을 받게 되었나요? 우리 조선에 처음 가톨릭이 들어오면서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프랑스 신부님들이 이곳 활동을 했는데 당시 박해가 너무 심해서 프랑스 지금도 우리나라랑 서양 사람이랑 얼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파리 예방 종교회에서는 그 나라 출신의 사제를 만들고자 했던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15이었던 김대건 신부를 최양업과 최방재 이 세 신학생이 같이 마카오로 가서 공부를 하고 사제 서품을 받게 했는데 조선의 첫 번째 사제 서품은 우리나라 땅이 아닌 중국 상해의 금가항 성당이라는 곳에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사제 서품 받으면 굉장히 사제로서 축하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곳인데 당시 조선의 상황상 조선의 11명의 교우가 어렵게 가서 그 서품식을 지켜보았다고 해요. 사제 서품식 이후 같은 해 김대건 신부는 페레올 주교, 성 다블리 주교와 함께 라파엘호를 타고 제물포를 향해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고 결국 김대건 신부 일행은 9월 27일 제주도 연안에 기적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배를 수리하고 음식을 준비하여 다시 육지로 향합니다. 김대건 신부와 일행이 제주도에 표류한 것은 그들에게 불행만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845년 6월 영국 군함 사마랑호가 우도에 나타나 도성 경비와 선박 감시가 강화되었던 때였기에 라파엘호가 예정대로 제물포에 상륙했다면 끔찍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1845년 10월 12일 충청도 강경
황산포 부근에 도착한 일행은 교우 구순의 집에 응거하며 성사를 집전하고 비밀리에 배를 마련해 10월 말 서울로 올라와 사목 활동을 합니다. 김대건 신부는 서울과 용인 일대에서 교우들을 찾아 성사를 베풉니다. 특히 은희에서 지내고 있는 어머니를 만나 함께 지내며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곳 은희성지에서 본 성당의 모습은 다른 성당의 모습과 좀 다른 풍경이 있는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이곳 은희성지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 서품을 받았던 중국 상해 김가항성당을 복원한 곳인데요. 1845년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김가항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김가항이라는 거는 이제 김씨성들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안타깝게도 2001년에 중국 상해 정부가 김가항성당 철거 계획을 세워서 철거 전에 실측을 하고 대들보나 기둥 등 중요 부재들을 가지고 와서 2010년에 이곳 은희성지에서 복원을 했습니다. 김가항성당은 은희성지 말고도 논산의 강경성당에서도 복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1842년 2월 르그레주아 신부에게 첫 편지를 시작하여 1846년까지 총 21통의 편지를 남깁니다. 한글로 쓴 편지 1통, 한문으로 쓴 편지가 1통, 나머지는 모두 라틴어로 쓴 편지들입니다. 그는 선교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조선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1845년 4월 스승 리부아 신부에게 보내는 편지에 조선 전도를 동봉하기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지도도 만들었거든요. 네. 1845년에 이제 조선 지도, 조선 전도라는 지도를 제작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리부아 신부님에게 보낸 서한에도 남겨져 있어요. 이 조선 전도가 왜 또 중요하냐 하면은 그 지도에 우리나라의 지명을 한국식 발음으로 해서 라틴어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진 같은 경우에는 TANG, JIN으로 써져 있어서 이 서구 사회에 우리나라를 훨씬 더 알린 지도가 되고요. 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독도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지도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도사 연구와 그다음에 일본과의 외교 분쟁에도 매우 중요한 또 소중한 역사 자료로 인식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지도입니다. 특히 1845년 서울에서 리부아 신부에게 쓴 10번째 편지의 추신에는 조선에서 어린 아기들이 천연두로 죽어가는 현실을 알리며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처방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그래도 다행인 게 이렇게 남겼던 편지들, 프랑스 신부님들에게 썼던 편지들, 또 조선 교우에게 썼던 편지들이 지금 그래도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21통을 남기셨는데 2통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 직접 김대건 신부님이 쓴 서한이니 거기에 김대건 신부님의 사상과 또 생각들이 잘 드러난 건데 그것이 지금 또 현대말로도 번역이 돼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뭐 프랑스 신부님들에게 썼던 편지는 자신의 건강,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을 많이 썼고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나던 200년 전인 1821년도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그때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그때도 있었고 또 김대건 신부님이 활동하던 1840년대에도 다시 한번 천연두가 한번 있었어요. 천연두가 예전에 호암마마라고 불리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이렇게 나고 그랬는데 그것을 김대건 신부님이 보고선 프랑스에 그래도 조금 더 우리보다 선진 서양 기술을, 의술을 갖고 있는 신부님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김대건 씨 편지를 보면 맨 밑에 다 쓰고 추신, PS. 거기에 지금 조선의 어린아이들이 천연두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 신부님들께 천연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과 약을 여쭙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면 구해 주십시오. 라는 그 편지를 써서 유네스코 세계 기념 인물에 등재될 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김대건 신부는 1846년 5월 사제들의 입국 해로를 탐색하기 위해 순이도에 들렀다가 관원에게 체포되어 해주 감령을 거쳐 한양으로 압송된 후 심한 고문과 함께 신문을 받습니다. 결국 7월 25일 헌종은 창덕궁 희정당에서 대신들에게 사학 주인 김대건을 효수하라고 명하고 9월 16일 스남터에서 형을 집행합니다.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 무시지시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설하시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위자와 그 뜻을 생각할지어다. 내 죽는 것이 너의 육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으랴. 그러나 천주 오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내게 비겨 더 착실한 목자를 상 주실 것이니 부디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뤄 한 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사후에 한 가지로 영원히 천주 대전에 만나 길이 누리기를 천만 바란다. 잘 있거라.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는 기존 전통 문화의 가치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어 박해가 시작됩니다. 1790년대부터 내포 지역 천주교 신자들을 향한 고문과 처형은 한양 서소문박 형장이나 세남터 형장뿐만 아니라 서산 해미읍성, 보령 갈매옷 등에서 무참하게 자행됩니다. 김대건 신부는 마지막 순간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천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니 오늘 묻고 내일 물어도 이 같을 뿐이요. 때리고 죽여도 역시 이 같을 뿐이니 빨리 때려 죽여달라 라며 끔찍한 고문과 배교의 종용이 이어졌지만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김대건 신부는 끝내 한강변 세남터 형장에서 다른 신자들처럼 참수로 순교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자신의 신념과 목숨을 바꾸었던 것일까요? 교수님,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 기꺼이 내놓는 이런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정신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쉽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숨을 내놓는다? 그걸 왜 할까요? 사실은 따지면 되게 과격한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내 일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날 수 있고 내 삶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 짧게 끝나서 그게 상징이 되는 수도 있지만 오래 살아가면서 그거를 실제 삶에서 실현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어요. 저는 그런 선택, 그런 과감하고 위대한 선택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고민하고 갈등하고 할 때 좀 더 나은 방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은 있죠. 그래서 배우고 따라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걸 너무 과하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소한 거로 여기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조심해야 될 지점 아닌가. 모든 위인이나 성인의 삶을 볼 때마다 그건 늘 느껴요. 네, 그럼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 후 시신이 미인의 성지까지 온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세남터 성지에서 군문 효수용으로 참수가 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리네까지 시신이 안장되는 데는 이민식 빈첸시오란 분이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보통 국사범의 경우는 시신을 3일 뒤에 이제 장사를 지내고 군문 효수를 하는데 김대건 신부님의 시신은 그대로 입던 의관도 그대로 입히고 머리도 다시 붙이고 군문 효시도 하지 않았어요. 이민식 빈첸시오란 분은 김대건 신부님과 같이 사제가 되고 싶어 했던 17살의 청년이었는데 군사들의 경계가 많이 허술해진 40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 무사히 김대건 신부님 시신을 안고 세남터를 빠져나와서 산길로만 150여리를 밤에만 걸어서 닷새나 걸려서 이제 미리네 성지로 무사히 들어와서 김대건 신부님 시신을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누군가의 고행이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실마리였던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10년에 걸친 김대건 안데레아 신부의 고행과 성스러운 순교는 한국 천주교 회사를 넘어 근대 역사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인류 평화와 평등의 진리를 순교로 지켜낸 성 김대건 안데레아 신부는 1984년 5월 6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8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솔메성지를 방문하여 김대건 신부의 생가마당에서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지난 2019년 11월 14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탄생 200주년을 맞는 2021년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